예,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선, 민병두, 정봉주 후보 나오셨고요. 그리고 문제 이분, 사실은 이분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했는데 바로 나오셨네요. 우상호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대표님 원내대표 되실 때 네. 우리가 표현했던 말이 있어요. 386 정치인이 투표를 거쳐서 당의 지도부의 뭐 최고인 이런 거 말고요. 대표란 이름으로 들어간 최초의 사례가 아니냐. 맞습니다. 뭐 네. 그럼 맞죠. 네. 네. 우상호 의원이야 뭐 저희들 뭐 1987 전에도 워낙에 알고 있는 이름이라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 또 만나 뵙기는 날이 오게 되는군요. 네. 자, 어서 오시고요. 1981년 연세대 국문과들 가셨고, 네. 다음에 87년 6월 항쟁 때 연세대 청학생회장이셨고, 네. 그때 전대협 부의장이셨죠. 그렇죠. 의장을 이인영 의원이 하고 네. 제가 부의장 맡았죠. 두 분이 그럼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막역하시겠네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제 가장 가깝고 서로 믿는 사이가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인영 의원, 지금 비서실장하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친한 사이죠. 사실. 네, 그러시구나. 뭐 그냥 일반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 돼서 서로 알게 되거든요. 국회의원. 근데 이제 우리는 학생 시절부터 서로를 잘 아니까 국회의원 돼서 친해진 게 아니고 이미 동지가 돼서 활동하다가 들어오니까 남다르죠. 네. 이번에 북 네.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면 뭐 이런 건데 이거 사실 출판사가 이름 정해준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책 제목이 촌놈이었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 출신 촌놈이라 제가 생긴 게 꼭 도시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아주 촌놈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촌놈이라고 정했더니 이렇게 하면 저 서울시장 뭐 원내대표 실현했거든요. 이게 그 제목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또 근데 그 제목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세상에 무엇이라도 그렇죠.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오글거린다 그랬더니 출판사 하란 대로 이제 그래야 잘 팔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네.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책을 출판회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처음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막, 의례적으로 막 하시는 거. 예. 근데 이 책은 좀 내가 이따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정책 이런 거 막 급히 묶은 게 아니고 제 살아온 삶을 그냥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1987년 86년 유언 항쟁에서 감옥 생활한 것까지가 딱 이제 끝인데 그래서 보신 분들은 정치인이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에세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이런 시기에 내시는 게 아니라 따로 내셔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노리시고 있어요. 아니 내기는 저 서점에 깐 건 작년에 깔았어요. 네, 출판 기념일 왜 유지해요? 그때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느라고 출판 기념회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뭐냐면 이제 서울시장 나오려니까 남들 다 출판 기념회 한다는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사람을 한 300~400명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선거법상 출판 기념회밖에 없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해 그래갖고서 이제 한 거죠. 예전에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카드 그걸로 이렇게 강제로 긁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정확하게 13,500원인데 네. 500원짜리 준비해서 정확하게 거실러 줘가지고 그 책 사는 사람들이 더 불편했어. 10만 원짜리 봉투 갖고 왔다가 그 500원 거실러 주고 이러니까 되게 신선히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절이 하수상해서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출판 기념회 영상을 좀 보니까 이인영 의원 오셨던데 그런 관계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그 정봉주 의원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나가면 네가 안 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우정 이를테면 이인영하고 나하고 저는 그렇죠. 그거랑 연관이 있죠. 솔직히. 그렇죠. 우상호 나가면 이인영 안 나가고 뭐 정봉주 나가면 정청래 안 나가고 뭐 그런 관계 같은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야, 멋있다. 그런 부분 멋있고요. 어쨌건 그 출판 기념회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국회의원이 한 30~40명 오지 않았어요? 45명 정도 왔죠. 우와. 그 의원청에 하는 해도 되겠다고. 네. 이걸 이름하여 이제 뭐 마당발, 인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 원내대표 프리미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랑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통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책값 내고 소개받고 다 가거든요. 근데 재밌다고 한 20명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또 나름대로 감사했죠. 화제가 됐던 건 이제 최근에 영화 저희들 1987 감독도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도 우상호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요. 최근의 민주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로 기억되는데 연세대 앞에서 그 길거리 연설하신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이제 그때는 좀 울었죠. 원내대표 돼서 첫 6월 9일 날이어서 2016년. 근데 왜냐하면 이제 최루탄을 맞은 장소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 동판을 이곳이 이한열 군이 희생된 장소다라는 동판을 보니까 울컥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진심이 나왔죠. 뭐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연세대학교의 학생회장이었는데 민주광장 앞 집회에서
오늘은 나가서 절대로 후퇴하지 말자. 화염병도 없고 강목도 없지만 경찰의 체류탄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물러서면 많은 국민이 같이 물러설 거다. 그렇게 연설해놓고 막상 이 자리에서 체류탄이 터질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교문 안쪽으로 저는 도주했어요.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았던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은 것입니다. 그는 저같이 비겁했던 선배들을 대신해서 말로만 투쟁하자고 했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숨진 것입니다. 그래서 29년간 너무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어느 대표가 되면 뭐하고 저는 이 생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일이니까 재수 없었던 일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이한열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권력자들, 특권층들,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열 열사 여기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시고 네. 그 안대상 씨, 다음에 우현 씨 이런 분들 네. 이번에 북콘서트에도 지금 우현 씨 무대에 올리셔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셨대요. 아, 한참 웃었죠. 되게 재담을 잘하는 네. 친구예요.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네.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강기정 의원이 도정 출연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우상호 의원 나오신다 그러니까 우구라라고. 아, 그 자식, 그거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우상호 막말, 강기정 향해 그 자식. 아, 이야기면 좋은 말 해주고 가지, 그래? 아니, 좋은 말이죠. 아, 그런가요? 그 이야기를 왜 네. 꺼냈냐면, 네. 사실 지금은 원내대표 되기 훨씬 전에는 대변인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8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말을 잘해서라고. 네. 사실은 대변인은 말 잘하는 것보다 글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포인트를 잘 잡고요. 이제 특히 야당 대변인은 이제 여당의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쪽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찝어내는 건데 그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예, 뭐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한마디로 규정하고 이런 건데 대체로 거기서 제가 호평을 받았죠. 뭐 지금 대변인들은 어떠세요? 뭐 아니, 그 근데 지난번에 대변인의 전설께서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 말했다가 그 네티즌들이 민주당 대변인 못한댄다 우상호가 그래갖고서는 그 다 후배들인데 그렇죠. 나 민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당 대변인이 되면 공격보다는 아무래도 방어조가 되기 쉽거든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야당 때처럼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예. 제가 대신할게요. 네. 예. 생각의 패러다임 뭐 이게 좀 바뀔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의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사실상 약속된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네. 보시기에 그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어떠세요? 최근의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 저의 기대보다 120% 이상 잘하고 계시다. 너무 짜신데요. 120%는? 아, 그런가요? 근데 당연히 나는. 근데 어쨌든 감동이에요. 사실 12월만 하더라도 뭐 곧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실제로 뭐 그 미국의 그 비행기 폭격기하고 항공모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거기 항공모함 편대 탄 미군만 2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이라크 초토화시킬 때 항공모함 편대가 한 대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전개됐죠. 그런 국면을 지금 이렇게 김여정이 갑자기 평창에 내려오고 북한과 미국 사이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상호는 망했다 이렇게 제목으로. 왜요? 아니 제가 정말 자칭 제가 남북 관계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그래도 한 3, 4위 안에 드는 전문가인데 아하. 제가 아주 단언했거든요. 김여정 절대 안 내려온다. 아이고. 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여정 내려온다고 말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랬는데 아주 개망신 당했고요. 또 누가 남북 정상회담 언제 열리냐 그래서 이건 뭐 북미 회담 진행되고 뭐 유엔 제재가 좀 풀린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연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4월 달로 딱 합의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아주 우상호는 완전히 이제 남북 문제 전문가 대열에서 완전히 이제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너무 좋아. 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 되면 사실은 전문가들은 어떤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그렇죠. 근거를 대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건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 시켜봐야 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는 게. 근데 예. 과거의 패턴 보면 다 사전에 실무회담하고 밀사들 보내서 얘기하고 뭐 얘기할 거냐 사실은 뭐 합의는 아니어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척척척척 막 합의가 되니까 네.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네. 비행기에 올라탄 기분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올라타가지고 현기증이 나서 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어젯밤에 녹음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을 김정은이 제의했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업로드하기도 전에 이게 나와버리면은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요. 민주당이나 정치권,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느낌을 주는 당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멘탈 붕괴 상태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절대 비핵화 의지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심지어 뭐 핵 폐기 이런 말 안 할 거다. 그냥 현 상태에서 동결할 테니 대화하자. 이렇게 지렛대로 삼을 거다. 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멘붕 상태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통쾌한 건 아베예요. 아베. 아, 그렇죠. 아베 완전히 이거 지금 거기 그 소위 헌법 개정이 그게 뭐냐면 이제 무장하는 헌법 개정 아닙니까? 그 근거가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일본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갔는데 지금 트럼프가 나 김정은 만날 거야 딱 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미국 간다는 네, 거 아닙니까? 바로 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과 아베가 정세를 못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재인은 무시한 거지. 문재인 패싱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아베가 패싱이 아니라 아베 완전 네. 날아갔어요. 예. 어떤 역할도 없잖아요 지금 이 예. 상태에서. 여기 뭐 여기 제목이 때문에 아베 날아간 예. 여기 날아 든다는데 여기 날아갔어. 방송하는 느낌이 최근에 네. 뭐 어마어마한 빅 어떤 이슈들이랄까 사건들이 터지니까 네. 마음이 붕 떠 있는데 거기다가 그보다 더 메가톤급 어떤 이슈들을 막 던져야 되니까요. 네. 방송하는 우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이 네. 정말 역동적이에요. 네.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다른 나라에서 보통 100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질문을 왜 했냐면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보여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치인 네. 스타일로 보면. 대단히 신중하신 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선배인 분들, 조금 조금 더 정치에 일찍 진출하신 분들이 사실 어떤 시점까지는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초반에. 네. 예.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정치적인 고수여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하고 진정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민주당 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친문 비문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이제는 뭐 이 당에서는 다 뭐 비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민주당 내에서 전략 짜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연속 집권의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상태로 일치단결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당의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사실은 제1 목표가 그랬었죠. 그 개파 투쟁 없애겠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사실은 여러 그룹들이 나눠져 있던 거기 대표적인 이제 일종의 대리인이랄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원내부 대표로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였거든요. 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목소리로 후보가 되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열심히 도와서 제가 역대 대선 중에 이번처럼 전체 의원이 다 열심히 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인기가 떨어지면 그게 또 분화됩니다. 네, 그게. 그렇지. 예, 아씨 난 잘못할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책임론 막 왔다 바로 갔다 그거예요. 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서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남북 문제 푼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 최근 2, 3일 우리 당 의원들을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뭐 옛날 친문 비문을 떠나서요. 아주 뭐 찬사일색이에요. 근데 표현을 경악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이 상황은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의 네. 감동적인 상황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2016년 5월 달부터 2017년 5월 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8 일어나고 진짜로 원목했던 한 7년 지나고 그 과정에서 5.18 진상규명 해치고 또 거기에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통일 이슈 더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웠던 바로 그분들 이중에 전대협 그쪽에 속해 있는 우두머리급 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네.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대협 출신들 386들 주사파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까? 엄청 노력했죠. 네. 그중에 이제 선두주자 격이신 거잖아요. 네네. 의원님께서. 네. 그래서 제도권에 이제 정말로 이를테면 나쁘게 보면 기득권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실 의원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크고 작은 조금씩의 논란이 있어요. 정치는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명적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한간의 평가는 386 정치인들 지금이야 이제 뭐 586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머릿속에 386이니까 이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뭔가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기득권스럽지 않은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 빨리 기득권화됐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제 집단으로서의 386, 집단으로서의 86세대 정치는 사실 실패했어요. 국민들이 기대한 그런 기대에 비해서 너무 이제 개인화되고 또 각 계파로 쫙 나눠지고 그러면서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직을 걸고 싸우거나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소위 386 모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한 십몇 년? 한 13년만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2013년도에 집단 반성문을 쓰면서 그걸 해체해요. 우리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극복하지 못했고 집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앞으로는 86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2, 3년 다 집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 출마할 때가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 한 2, 3년은 자숙 기간을 가졌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우리가 여당으로 정치를 시작한 게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여당으로 시작하니까 야 노무현 대통령 계신데 분란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남들은 선명한 주장할 때도 당내 투쟁할 때도 안 했어요. 원래 이 선명성은 당내 투쟁을 해야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유시민 선배처럼 쫙 이렇게 참정련 이런 거 만들어서 개혁 정치 이렇게 해서 나이 든 선배들을 이제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여당인데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워낙 20대 때부터 정치 조직적으로 단련돼 있으니까 선배들이 당대표를 맡으면 집중적으로 우리 세대를 발탁해서 당직을 맡기는 거예요. 저만도 대변인을 8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당대표 바뀌어도 대변인은 항상 우상호야. 그러니까 옆에서 저 우상호는 사람은 괜찮은데 항상 당권에 줄서네. 사실 저는 제가 먼저 대변인 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표들이 되시면 꼭 전화 와서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한두 번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정동영이 하자 할 때는 하고 김근태가 하자면 하고 내가 하자면 안 해. 그러니까 또 마치 그분을 비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도 한두 번까지는 제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조금 재미를 본 거예요. 얼굴도 그렇겠죠. 알려주고 대변인이 장지에 꽃이거든요. 근데 3번, 4번째부터는 사실 뭐 대변인으로서는 이미 알려진 건데 자기 정치 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대변인을 맡으니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하고 그래도 대표가 바뀌면 또 돼.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질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처럼 보이게 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러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집단으로서의 86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단체로 반성문을 쓰고 이제 해체를 했는데 개인으로 보면 또 남달라요. 지금 비서실장하는 임종석, 정무수석하는 한병도, 이인영 의원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다들 뛰어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들 학생회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대가리들이 커서 그런지 이게 어쨌든 공동으로 뭉치게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아 주체성이 너무 큰 주관이 거죠. 뚜렷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소신들이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좀 다르면 잘 굽히지 않는 기질들이 학생운동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되는 과정 속에 집단 이미지화돼 있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네. 특정으로 386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네. 계속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잘 되나 보자 하는데 사실상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계속 부각되면 왜 홍준표에게 어떤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를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존의 정치를 해도 욕을 하지 않는데 맞아요. 기대가 큰 사람이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또 그렇게 맞습니다. 욕을 하게 되더라 이런 건. 근데 어쨌든 저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저 사람들이 들어가면 뭔가 정치가 바뀌겠지 했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집단으로서는 난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뭐 86그룹 뭐 이렇게 뭉쳐서 하지 말자. 이제 개인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적 관계와 또 필요할 때 서로 상의하는 그런 관계는 유지하지만 우리 잘난 척하고 20명씩 모여서 우리가 고고한 척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 내렸던 것이죠.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네.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초창기 때 가끔씩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 술 먹고 난동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주인하고 싸웠다. 네. 사실은 그게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당한 당사자는 술 먹으면 안 되나. 네.
자식이 죽었는데 술 먹으면 되나 이런 식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도하게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세천년 NHK 아시죠? 젊은 정치인들이 나는 뭐 내가 총학생회 출신이고 독재와 싸워왔으니까 스님처럼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워낙에 젊은 아이들의 여당 정치인이 됐을 때는 그분들도 그 과정 속에 인간적으로 좀 덜 성숙한 면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 과정 속에 어떤 5점이나 5점을 남기고 나면 그게 평생 따라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20, 30명 되니까 그 중에 누가 한 명 잘못하면 전체가 다 같은 이제 그룹으로 그렇게 같이 욕먹고 공동으로 욕먹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간의 저희들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이제 반성들이 이제 내재화돼 있으니까 개인으로 움직이면서도 절대 우리가 80년대 학생운동했을 때의 가치나 또 그런 지향점들은 잃지 말자. 예. 예, 그렇게 뭐 또 맹세는 했죠. 예. 어쩌다 뭐 중간에 인생의 길이 바뀌신 분도 어쩌다 한둘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 대오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뼈대나 근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개혁을 외치는 입장이 이제는 아니고 공격을 받아줄 스비스 입장이 좀 그렇죠.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나이죠. 우리가 네. 그냥 뭐 비판만 하고 네. 거기서 무슨 반사적 이익을 얻고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짧게 여덟 하나로 이야기하면 팟캐스트 시작하셨어요? 아, 네. 이제 이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네. 뭔가 좀 작은 보탬이라도 돼야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진작에 시작하시죠. 그 소통의 방법인데 네. 오랜 시간 동안 진정성 갖고 계속 유지를 하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데 네. 뭘 하나 읽어가지고요. 네. 쓸모가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꽤 걸려요. 네. 근데 이제 첫 녹음을 이제 했어요. 네. 다음 주에 방송을 한다는데 네. 평범한 분들이 알 수 없는 정치 야사나 뒷얘기들을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목이 우구라의 뭐 이런 거? 아니요. 제 이름은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의정인데요. 악의정. 뭐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이 아나운서 출신 한 명, 개그맨 출신 한 명, 정치인은 저고요. 그러면 아나운서 출신 누군데요? 그럼 아직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듣는다 이제. 안 들을 수 없을 걸. 재밌어요. 계정. 예. 만약에 뭐 서울시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계속 하시기를 저는 네,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은 정치인이 직접 자기 홍보 수단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출연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 참모들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서 또 이런 나름대로 별도의 소통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재밌어 하시면 네, 또 계속 해야죠. 계정.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 나름대로는 뭐 굉장히 발랄한 이름인 것 같고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의정이 순위 1위 오르는 날 네. 서울시장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이건 뭐 이렇게 무슨 팟캐스트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지만 뭐 재미삼아 해드리자면 네. 방송과 정치는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해도 방송은 그 채널 그 방송의 고유의 재미와 독특한 색깔 때문에 듣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네임빌 설마 1등 하겠어요? 네. 서울시장 이슈가 아무리 이슈가 돼도 박원순 시장이 나오는 게 더 다운로드가 더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주는 제가 항상 정치인분들한테 조언해 드리는 게 나만의 매력을 갖추세요. 매력. 이게 콘텐츠보다 앞서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콘텐츠야 사실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뻔한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팟캐스트 개설도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주시고. 저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네네.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분석하면 어느 정도 먹히는데 내가 유명하니까 팟캐스트 만들면 다 들어주겠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겠지. 예. 악의정 여러분 지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방송한대요. 그럼 녹음은 여러분 이제 했는데. 예. 악의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이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내가 서울시장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누구나 하지는 않잖아요. 네. 나는 지역구에서 3선, 4선, 5선 하는 정치인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 지금 3선 하신 거죠? 네, 2번 떨어져갖고. 예. 이성원 후보와의 재밌는 매치들은 정말 지금도 웃겨요. 아니 보시는 분들은 웃지만 떨어졌다 붙었다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내가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니까 이성원 전 의원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내가 후보 되면 거기 재보궐선거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된 그 자리인데? 나더러 꼭 되래. 그럼 개인적으로 두 분은 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행사장에서 거기 그렇구나. 이제 자주 보잖아요. 근데 워낙 같은 동문이고 또 맞아요. 동문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경쟁할 땐 경쟁해도 평소엔 친하게 지냅니다. 네. 이성훈 후보. 아, 이 양반 진짜 웃기는 보이네. 아, 이거 서울시장 안 나가셔야 되는데. 참. 거기 근데 우리 당이 이겨요. 네. 설사 제가 다해서 재보고를 해도 이 국면에서는 저희 당 또 그 지역이 아주 불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믿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서울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그분들 내에서는 서로 간에 급이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초선, 뭐 지역구 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레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역구 3선 정도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 경력이 제가 우리 당에서는 거의 그 최고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제 창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니까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나이는 제가 이번 나온 서울시장 후보 중에 제일 젊은데 그러다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하신 분이 지금 저희 당의 숫자가 20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참 그룹이죠. 선수는 3선이지만 근데 3선도 지금 이제 서울 3선은 꽤 중견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근데 원내대표에서 당선될 정도면 당내 기반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저 같으면요. 네. 당대표 나갈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추미애 대표 임기도 지금 8월 달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네. 당대표가 아니고 왜 서울시장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까지 6번을 뛰었거든요. 서울에서 20년을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된 이후로 첫 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합이 잘 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서울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그래야 다음 또 집권 연장까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냉정하게 따져봤죠.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나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게 목적이신 분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좋아는 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 써먹을 정책에 더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정책과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안 맞았던 과거 정당 생활을 할 때 또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같이 하지만 이게 어떨 때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얘기도 꽤 있거든요. 가령 이제 제가 시장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우 시장 잠깐 30분만 있다 가셔. 내가 지금 이런 보육 주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걸 좀 서울시에서 뒷받침해 주면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은 박원순 시장하고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선하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적폐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게 정치하면요 묘하게 그런 감정적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벽이 있다. 있을 수 있다. 동지적 관계라 하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제가 그분이 당대표 할 때부터요. 틈만 나면 저를 불렀어요. 의논도 하고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천거한 사람도 저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편하게 인사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평의원이었는데 저는 뭐 친문 직계도 아니고 그래도 전 꽤 많이 얘기했고요. 원내대표 할 적에도 제가 수시로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이렇게 간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엇나가시면 잘못하면 당하고 삐끗한다는 소리 날 테니까 내가 미리 정보를 드리니까 잘 참조하시라고 전해드려. 뭐 이런 소통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시장하고 안 맞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합을 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좀 발상이 이제는 좀 촛불혁명의 명령을 좀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역시 또 이게 우상호가 적임자가 아닐까라고는 제 판단. 말씀하시는 걸로만 보면 지금 출판 기념회에 40명 넘게 오시는 그 느낌이 그 어떤 마당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마크 실력자? 실제로 난 대통령과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대통령도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보다 낫다. 사실입니다. 이런 멘트 좋아요. 이게 좀 선거판이라는 게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장점을 올리려면 공격은 잘 안 해요. 아주 좋으세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인과는 또 다르고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도 정책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그런 정치적 이유 말고요. 시장으로 내가 된다면 뭔가 박원순 시장과는 다른 색깔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박원순 시장보다는 내가 되는 게 나아 하는 뭐 이런 특별한 뭐 계기랄까 내용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 균형 발전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시장님한테 좀 기대했었거든요. 예. 시민사회 출신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7년간 이게 해소가 안 되고요. 예. 오히려 강남 집값이 더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강남 지역에 밀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강북 지역 구청장이나 비강남 지역 시의원들이 되게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네. 저는 일단 균형 발전론이 제 첫 번째 테마고 예. 두 번째는 도시 서민들 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핵심이 주거하고 보육. 저는 뭐 마을 공동체 또 태양광 보급 또 뭐 따릉이 이런 거 다 잘하셨는데 도시 서민들의 고통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저는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된다면 네. 집값 안정 그다음에 애 좀 키울 수 있는 서울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할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서울시 재정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아주 안 하셨냐 하긴 하셨어요. 근데 중점 사업은 아니었다 이거죠. 선택과 집중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똑같이 다 손을 대긴 하셨는데 해결할 정도의 선택과 집중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4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거의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이거는요 최고 결정권자가 계속 들여다보고 4년 내내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사업은 공직자들에게 위임을 좀 하고 점검만 하고 방향만 제시하고 시장 아젠다, 주거, 보육, 공정경제 이 세 가지는 아주 뭐 이악물고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뭐 말씀 하나는 끝내주게 하시네요. 컨텐츠가 준비된 사람만이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사람을 잘 볼 줄 아시네. 아니, 저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장점만 보려고 노력해요. 그 사실 감사합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단점을 아는 것도 사실 없고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정봉주 의원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예. 정책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귀가 솔깃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리더십은 그냥 진정성 갖고 묵묵히 사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최소한 민주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진보정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겉에서 보기엔 뭐 내가 무슨 민원 하나 집어넣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준다고 싸가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평상시 때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변한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분들 보면 서울시장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국민 바라보는 생각은 같을 거야. 이런 믿음은 있거든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단면만 보고 뭐 험담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느껴져요. 예, 예.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득권화 됐다는 말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시죠?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주거, 보육 이런 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애가 셋이고요. 애 키우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애를 낳지, 뭐 국회의원 된 다음에 낳나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 돼서도 애 셋은 좀 버겁더라고요. 뭐, 월급이 적진 않아요. 근데도 지역구 활동이나 뭐 이런 데 막 쓰게 되잖아요. 기자들 만나고 쓰고. 그 남은 생활비로 쓰는데 가끔 이렇게 퍽퍽 목돈 들어갈 때 있잖아요. 등록금 막 애가 둘이 동시에 대학 다니고 올 때는 지금도 둘이 한 명 군대 가져와서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 야 국회의원 월급 받고도 이런데 일반 서민들은 비단직으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체험 또 제가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서울에서 단칸방으로 시작을 해서 저랑 비슷하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사 다니는 게 일이고 장가 가서도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부천에서 전세를 시작했거든요. 도시 서민들이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이거 아주 뭐 피부로 느끼죠. 제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 왜 우리가 자꾸 이걸 5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삼지? 우리 서울 시민들 너무 힘든데 서울에서 쫓겨나서 이제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 아침 출근 시간이 1시간씩 늘어지는데 우리는 이 아침에 이분들이 서울서 살고 싶은 사람이 경기도 이사 가서 1시간 반씩 걸려서 아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하는 이 고통을 아나?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술 먹고 차 끊기면 미치겠더라고. 돈은 없는데 총알택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다 제 체험이죠. 결정권이 있다면 난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 이게 열망이죠. 예. 보아하니 그렇게 돈도 많지 않으시죠? 네, 제가 원래 27대 국회 때는 뒤에서 10번째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니세요? 아니 마이너스는 아니 그 마이너스는 사업 실패하거나 이럴 때 빚지는 거고요. 진선미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에 마이너스. 거기 남편이 사업 실패. 아이고 이런. 본인이 아니라 남편 빚 때문에. 그게 제가 그때 우리 그때 이해찬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유인태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게 짜내셨나 봐. 후배 운동권 애들이 재산 순위가 뒤에서 10번째가 다 이제 소위 86 그룹들이니까 명절 때 되면요. 각주를 하셔가지고 10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특별 명절 휴가비를 주셨어. 아우, 그 약간 눈물 난다. 근데 그거를 그냥 따로따로 주지 한 군데 모으니까 무슨 가난뱅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부르이웃돕기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또 감사하면서도 좀. 그렇죠. 근데 다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서울시장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네. 나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상 박원순 시장이 잘하셨다고 해도 네. 다녀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집값이고 뭐 이런 주거 문제 같은 것들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네. 서민들의 주거 문제 같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겠다. 저는 제 1번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가 보육.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일리지를 대중교통비로 쓰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과다이익, 편법 이런 것들을 조금 서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 아마 글쎄 4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그 정책 방향을 크게 틀어서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화해서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그다음에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적어도 주거비용 걱정 없이 일정 기간은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은 어떻게 하실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좀 연동이 돼 있고 네. 강남은 사실은 서울 속의 서울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강남 특별시죠. 네.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왜 강남 조금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더 개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강북 쪽에 치중해서 각 그 강북 쪽에 있는 좀 낙후된 지역들의 좀 거점 개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오르게 하지 않으면서 좀 손을 봐주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좀 구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서울시장 나가시면서 석칭 쌈박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섹시한 이런 공약 하나만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젠다 말고 영업 비밀이나 그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예.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1987년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현장 이곳 광화문에서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저 우상호 민주당의 이름으로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1년 전 이곳 광화문은 촛불 시민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독점과 담합의 적폐를 청산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촛불이 국회에 요구한 탄핵은 정치 생명을 걸고 이뤄내야 할 민주당 원내대표 저 우상호의 운명이었습니다.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을 이끌며 직선제 개헌을 쟁취에게 앞장섰던 저 우상호에게 정권 교체는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광주하고 서울 정도는 컷오프 있을 예정으로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4명도 컷오프를 하게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광역단체장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결정해요. 제가 4년 전에 광역단체장 공천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 등록 일정부터 정합니다. 후보 등록을 받아요. 후보 등록을 받아야 실제 이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합니다. 면접 심사를 볼 때 등록한 사람들을 보고 이걸 몇 명을 압축할 거냐. 거기서 논의를 해요. 사전에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몇 명, 서울은 몇 명을 압축하자. 광주는 몇 명을 압축하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네.
하긴 뭐 정치는 생물이라 네. 유동적이어서 가봐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기구의 권한인데 만약에 그걸 지도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그 기구가 반발을 해요. 그래서 대략 당원 당규에는 1차 경선을 2, 3인 이내로 압축하고 2차 경선이 조선투표죠. 거기서 이제 또 압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만 만들어 놓고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예. 넘겨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방침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예. 제 예상으로는 뭐 2, 3인 이내 특히 아마 3, 4인인데 4인으로 이런 겁니다. 3위 후보와 4위 후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3인으로 압축하고 3위가 4위가 비슷하면 4인으로 가고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대중성, 지명도 이런 걸로 일단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는 인지도 조사 네.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보시기에 네. 본인은 사실 만약에 컷오프가 있다고 하면 그걸 네. 3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컷오프에 들 자신 있으세요? 아, 그건 무조건 컷오프 정도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고요. 현재로도. 당내 기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통적 당원들 속에서는 제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가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여기서는 아직 이제 자리를 제가 못 잡고 있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저녁 있는 삶? 근데 어쨌든 네. 이 여러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계속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제 경쟁력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이란 예를 들면 뭐 서로 간에 연대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딛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지 기반이 좀 달라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나 또 무슨 어떤 연대를 한다고 그래서 지지층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3분의 1 구도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친문 후보가 분명히 하나 있고 비문 후보들이 쫙 있다가 여기서 연대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의 우리 당의 구도는 특히 서울시 구도는 친문 후보도 없고요. 친문 직계 후보도 없고 그러네요. 호남 후보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대축, 소위 말하면 호남이라고 말해주는 전통적 지지층, 그다음에 신흥 청년 지지층인 이제 친문 진영 여기서 무조건 몰아줄 수 있는 후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이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지지층의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속단하기 어렵죠. 권리당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거보다 또 많아진 상태에서 네. 권리당원의 여론은 국민 여론과 거의 비슷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당의 당원들은 일반 국민하고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보시면요. 특히 이게 전국 선거일 경우에는 되게 거의 여론으로 가요. 근데 이제 도시도로 나눠진다든가 혹은 지역구로 나눠지면 어떤 지역의 경우는 후보 경쟁력에 따라서 당원대의원은 A라는 후보가 이기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B라는 후보가 이기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서울시장 경선이 권리당원과 일반 민심이 같이 갈지 약간 차이를 둘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네.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페어플레이 하면서 네. 뭔가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대표적인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철승 후보하고 연대해가지고 그때? 김영삼 네, 대통령이 네, 네, 이기던 네. 뭐 그런 네, 것처럼 네. 그런 재미로 정치하는 게 아닐까 어떨 때 보면. 근데 또 어떤 분은 니들이 인위적으로 합친다고 우리가 도와줄 줄 아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페어플레이하고 결과에 승복하면 되지 왜 너희끼리 인위적으로 우리의 표심을 인위적으로 흐름을 바꾸려고 하느냐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은 민도가 높아서요. 하나의 효과를 기대하고 어떤 액션을 해도 꼭 그 효과가 안 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젊은 시장에 그 어떤 시정의 그 중요 지점마다 뭔가 스마트하게 시장을 살피는 모습들 네. 막연해요. 그냥 어떤 이미지이긴 하지만 네. 그런 모습에 좀 잘 어울리시는 그런 후보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원내대표 할 때 제가 하던 모습 보시면 예. 스타일이 바뀌겠습니까? 통합시키고 과제를 하나 준 다음에 저는 전권을 줍니다. 우리 수석 부대표들한테. 방향은 정했으니까 이 일은 당신이 처리하시오. 그리고 탄핵표 모으는 거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딱 역할 분담하면요. 집중적으로 하나에 그냥 쫙 몰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과가 나와요. 이 스타일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공직자들도 딱 불러서 당신 뭐 잘해? 당신 뭐 잘해? 자기 잘하는 거 해야지. 자, 이건 당신 알아서 해. 대신 복원을 하시오. 방향이 헷갈릴 때는 꼭 내 지침을 들으시오. 근데 나는 주거, 보육 이거는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할 겁니다. 요즘에 정치인들한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진정성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대화해보지 않고 혹시나 그분이 나오는 방송을 들어보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우상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이미지가 나빴다 이런 건 없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생겨요. 머릿속에. 네. 아, 우상호의 그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아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이제 약간 감성적인 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81년에 대학을 입학하고 분명히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7년에 학생회장이 된 건데 네. 그게 작년으로만 따지면 30년 됐던 거고 네. 그걸 기념하려고 1987의 장준원 감독이 네. 87년에 무조건 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만들었다는 영화가 1987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30년 후에 그 우상호는 네. 현재 서울시장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제가 2016년, 17년 탄핵 주도하고 또 대통령 선거까지 무사히 마치고 임기를 마쳤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장만 맡으면 나라 정변을 주도하냐. 이게 이제, 이게 약간 그. 팔자.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이런 팔자는 참,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서울시장 후보 나온다고 지금 뭐 지지율은 3위밖에 안 나오면서도 이렇게 끼적끼적 다니는데 저한테 있는 운명은 아무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저할 때 확 끌고 들어가서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시장 자리가 무슨 어떤 그 시장 자리가 탐나거나 그 권력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서름 받았던 거 그런 사람이 또 지금도 어딘가에 서울 어디선가에 지하방에서 그러고 울고 있을 테니 정치하는 놈이 이런 거 하나 해결하고서 딱 끝내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꼭 돼서 이런 거 해결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 문제를 좀 공감해주고 해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인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네. 이런 얘기 하나 듣고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 질문 왜 했냐면은 네. 20년 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0년 후? 정치를 한참 맛있게 할 나이시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50대 뭐 중후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근데 20년 후면은 77세네. 현재 이명박 정도 나이 되는 거고요. 비교를 해도 이명박하고 아니요. 비교를. 그 비슷한 나이로 그러니까 네. 그 현역으로 있는 분도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러시죠. 그런 네. 연배인데 네. 20년 후에 우상호는 저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예. 딱 보면요. 저는 그런 소신은 있어요. 정치는 자기 소명, 자기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밀려날 때까지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왜냐하면 원래 대학 입학할 때 신이 되고 싶어서 국문과를 갔고 그래서 1, 2학년 때 학생운동을 안 한 거예요. 문학 활동만 하고. 근데 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서 내 역할을 다 했다 싶을 때 은퇴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문학의 길을 좀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울에 집 팔아갖고요. 포천에 조그맣게 오두막 하나 졌어요. 마음은 누구나 있죠. 네. 아마 서울에 사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다 전원생활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네. 돈 없어서 전원생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마지막에 노후에 시골 생활하면 별로 거기서 다 농사져서 먹으니까 예. 그리고 어디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나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네가 와라 그러면 되니까. 어쨌든 제 꿈은 몰라요. 이게 실현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골에 집을 하나 질 때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서울에 계속 있으면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리니까 천거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재선 3선 할 때 별로 안 부러웠거든요. 근데 나보다 시 못 쓴다고 생각했던 후배가 시집 내고 막 무슨 상 타잖아요. 그렇게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이 훨씬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쓰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20년 후 말씀하시면 77세까지 정치할 일은 전혀 없고 그래서 무슨 얼마나 위대한 신이 되겠어요. 근데 내 못 이룬 열정을 거기에 좀 쏟아붓고 싶고 죽기 전에 시집한 거는 내고 죽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나이가 동갑인데 네. 이부영 전 의장이 있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있어요. 네. 이부영 전 의장이 한번 여기 나오셔가지고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남은 생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네. 설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 지역구를 네. 진선미 의원한테 그렇죠. 물려주는 걸 봤어요. 옆에서. 네. 진선미 의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부영 의원이 이번에 춤 안 하시겠대요. 저 들어오래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선배가 분위기 좋은데 한 번 더 할 수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다음 사람까지 이렇게 아마 초선 의원 중에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쭉 보셨나 봐. 그래서 내가 그건 참 대단한 그 선배다. 유월항쟁 때도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죠. 박종철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서 시대를 바꾸신 분인데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야 그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그런 선배님이 계시다는 거는 우리 당의 자산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 이부영 의장을 왜 꺼냈냐면은 박지원 의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도 돼서도 물론 그분이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20년 후에 박지원 의원처럼 한 네. 이제 그분은 선수는 많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한 7선, 8선 막 이렇게 하면서 잘만 하면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내가 서울시장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계시네.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7선 8선 얘기하는 건 이번에 떨어질 거 그러면- 전제해서. 그러면 서울시장 3선 하실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시장 3선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하신다면 지혜선이로 하신다 이런 뭐, 말씀이세요? 뭐 그거는 이제 어. 국민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저는 이제 이인영 의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탁 또아리 들고 있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다. 그러면 그건 평생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앞으로 몇 년일지는 모르나 거기에 기여하고 우리는 후배한테 확실하게 넘겨준다. 그런 결심은 우리는 뭐 분명합니다. 386의 평생의 목표는 민주화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한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네. 결국에는 더 큰 소명이 남북 통일 같은 게 통일이죠.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통일 문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통일부 장관 하고 싶었지만 사양한 것도 근데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 왼쪽에 전대협 출신 임종석, 오른쪽에 전대협 출신 우상호 그러면 이거 뭐 또 종부가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나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꼭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 다른 사람들은 다 전화해서 자기 뭐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형은 뭐 안 한다고 그러시오? 그랬더니 나가면서 형 근데 형 검토한 적도 없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혹시나 그럴까봐. 네, 근데 제가 농담으로 알고 있고 네. 왜냐면 그때 하마평이 올라갔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통일에 기여하는 방법은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서 기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역 시장으로서 기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꼭 정치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 남남 갈등을 막고 오히려 이 통일의 기반을 대한민국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작은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여하는 일은 계속 하겠지만 정치를 그렇게 70대 중후반까지 할 거냐? 솔직히 저는 그럴 생각 없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건 서약을 하는 사안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촌놈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학년으로 따지면 5학년 정도의 도시로 올라왔는데 저랑 똑같네. 네. 예. 그게 어떤 감성이냐면은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촌놈 감성은 뭐냐면은 정치인의 뭐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을 떠나가지고 우리 녹음실 근처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세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동네 의뢰급 폐지 줍는 할머니겠죠. 근데 저한테는 느낌적 느낌은 우리 할머니 같아요. 여름 되면 하드 같이 사드리고. 그게 달라요. 네. 그게 혹시 달라.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도시 사람들은 그냥 그게 과도한 친절이 상대방한테 폐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분이 나랑 핏줄이 아니지만 내 엄마처럼 보이는 그냥 그런 못 게 지나가지. 있거든요. 네, 그냥 못 지나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주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동감하고 있는 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요. 빈부격차가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면석이 아들이냐, 지서 뭐 순경 아들이냐, 아니면 농민 아들이냐. 넌 몇 마지게 더 있냐?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누군가 나와 내가 차이가 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서울살이는 시작부터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아이와 나처럼 단칸방에 사는 집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내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서울살이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아주 촌스러운 복장과 촌스러운 머리로 올라왔는데 첫 시험에서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그랬더니 그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나한테 뭐라냐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놈아. 그래서 왜? 야 임마 우리 꼰대가 1등부터 10등까지 과외시키면서 그걸로 월급보다 더 돈을 더 벌고 있었는데 네가 1등해서 걔네들이 등수가 다 내려가서 너 우리 꼰대가 넌 얼마나 미워할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아니 반에서 1등해도 미움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 진짜 그때 충격받아가서요. 선생님이 뭐 가르칠 때 열심히 본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보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서 일부러 제가 5등으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근데 주눅 들어갔고 네. 근데 참 서운하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부터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뭔지? 내가 가난한 아이라 과외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유심히 봐? 그런 게 난 참 너무 자기감이 들더라. 어쩌면 정말 나쁜 시대였어요. 예. 정말 동지감 한번 더 느낄게요. 저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성적표를 갖고 오잖아요. 전학교 때 그렇죠. 이렇게 딱 보고는 시골에서 1등만 했다고 할지라도
도시에서는 힘듭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본인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어. 저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하는 소리를 되게 들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제가 1등 났어요. 지켰을 거예요. 또 역시 나처럼. 눈치 없이 좀 한 4, 5등으로 내려가 줘야지 그걸 또 1등을 해. 아니, 뭐 저는 이제 1등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 똑같구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예. 구상호님 재미있으시네. 이게 서울시장 선거만 아니면 방송 고정 출연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만 잘 맞는 사람 만나면 네. 방송이 재밌어지고요. 재밌죠. 네, 네. 그냥 수다 떠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려나? 본능적으로 출연자를 알아보는 매의 눈이 있어야죠. 일반인들만으로 방송 이만큼 키우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사람 알아보는 눈인데 출연자 패널로서는 최고인데 진짜. 아, 그랬으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왜 나가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제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 그거 잘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누구랑 합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네. 네. 아, 저도 좀 되게 편해요.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그러니까 받쳐주면서 뭔가 이렇게 띄워주면서도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마음 털어놓고 싶은 상태.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우리 팟캐스트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든 간에 처음 나오시면 우리 식구가 돼요. 그런데 그 식구가 되면 그분에 대한 뭔가 심정적 케어? 여기 방송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어떤 그 연대 의식으로 살아온 방송이기 때문에 새날 식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로 식구가 된 신고식 겸 네. 오늘 방송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시골 촌놈 출신이 서울에 와서 뭐 학생회장도 언급결 되고 국회의원도 돼서 원내대표도 되고 또 서울시장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근데 개천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래서 보다 더 이 촛불혁명에 근거한 담대한 변화 이런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광역 단체장 나가신 분들 인터뷰를 거의 10명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그분들마다 다 특장점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의 인터뷰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가식이 안 느껴졌어요. 아, 네. 가식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네. 1분이라도 심정적으로 거부감 들지 않았던 바로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다음에 즐거운 표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